당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그 남자의 입에서 매일 나오는 말이 사실은 당신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평소 대화 속에서 특정한 말버릇을 가진 남성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남성은 겉으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버릇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 남자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말버릇을 통해 자신의 진짜 성격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반복되는 언어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7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말버릇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도움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말버릇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성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문제나 책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 성향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을 부정하고 비난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는 지배욕입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면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은 당신은 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구도입니다. 당신이 작아질수록 그는 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이 무력해질수록 그는 강해지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의 패턴입니다. 소위 모라하라라고 불리는 정서적 폭력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시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나도 이 부분은 잘못했어, 너도 이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둘 다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남성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관계는 계속 이럴 거야 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듣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보다라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수개월 수년간 지속되면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남자가 원하는 최종 결과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그에게 종속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당신 탓을 하는 남성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패턴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이고 통제이며 정서적 폭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보호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부정하는 말버릇입니다. 당신의 취미를 깎아내리는 남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험담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비하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을 무시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당신의 취미는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원천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사회적 가치와 자립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곧 당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남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첫째로 당신이 슬퍼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그는 자신이 강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에게는 승리의 트로피인 셈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당신에게 강요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세계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세계를 심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떼어놓으면 당신은 그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족과 멀어지게 하면 당신은 도망칠 곳이 없어집니다. 당신의 취미를 빼앗으면 당신의 정신적 안식처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당신은 점점 고립되고 그에게 종속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가족은 항상 이런 식이라서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모양인 것도 다 내 가족 때문이야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들 정말 수준 낮다, 왜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는 그 일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라고 말합니다. 그 취미가 뭐가 좋다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짓밟은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을 참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겠지라고 합리화합니다. 나를 위해서 충고하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깁니다. 설령 자신의 취향과 다르더라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비하하는 것은 당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을 깔보는 것은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당신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도 존중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세계를 함께 넓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함께 뿌듯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세계를 축소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욕이고 지배욕이며 결국 폭력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여성과 비교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버릇입니다. 이 유형의 남성은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비하합니다. 누구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는데 넌 뭐가 이 모양이야 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젊고 예쁘더라 역시 젊은 여자가 좋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넌 뭐야 벌써 그렇게 늙어 보여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 누구는 정말 능력 있는 여자인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을 줍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되어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바로 그 남자가 의도한 것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더 매달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니까요. 그래야 당신이 그를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교묘한 정서적 조종 기법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내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라고 합니다. 너를 동기부여 해주려고 그런 거야 라고 합니다. 다른 여자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라는 뜻이야 라고 합니다. 이런 변명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위험 신호와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고 당신이 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당신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신이 정한 일방적인 기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당신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의 목적은 당신이 영원히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당신을 계속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연인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언급은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불건강한 관계에서의 비교는 수치심을 의도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남자가 습관적으로 다른 여성과 당신을 비교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이미 그래 나도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것은 이미 세뇌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는 당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 연인의 악구를 일삼는 말버릇입니다. 전 여자친구나 전 아내에 대해 끊임없이 나쁜 말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정말 최악이었어, 완전 미친 여자였어라고 말합니다. 전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합니다. 사귀었던 여자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 나만 운이 없는 거야라고 합니다. 이런 남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는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실패한 원인이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언제나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상대가 배신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이상한 짓을 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실패에는 양쪽 모두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거 관계에서 항상 자신만 옳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위험 신호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전 여자친구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끝나면 다음 여자에게 당신 욕을 할 겁니다. 지금 그가 전 여자에게 붙이는 딱지가 나중에는 당신에게 붙습니다. 미친 여자, 이기적인 여자, 이상한 여자, 이런 수식어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품격 문제입니다. 과거에 자신과 함께한 여성을 험담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과거 관계에서 배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어라고 말합니다. 서로 맞지 않았지만 좋은 추억도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수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면 과거의 모든 여성을 악마화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갈등이든 항상 당신 탓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분이 나쁘면 당신 때문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당신 때문이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당신 때문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과거 연인에 대해 험담만 하는 남성을 만나면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반성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모든 관계 실패의 원인을 전부 상대방에게 돌린다면 위험합니다. 그 패턴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말버릇입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위험한 성격 특성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격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반말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소리 지르고 불필요하게 위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타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사 앞에서는 굽실거리며 예에 바릅니다. 자신보다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반격당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절대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연애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당신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당신 앞에서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자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당신이 그에게 묶여있다고 느끼는 순간 태도가 돌변합니다. 당신이 떠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본색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도 반격할 수 없는 약자의 위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그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십시오. 택시 기사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관찰하십시오. 후배나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의 진짜 모습은 그가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약자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의 지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잘해주더라도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일 뿐입니다. 관계가 익숙해지면 그 칼날은 반드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위험 신호가 바로 그때 폭발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여성들처럼 당신도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당신에게만 유독 친절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이 경고입니다. 그 공격성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향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없는 것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버릇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라는 말을 달고 사는 남성이 있습니다. 인맥이 없어서 안 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이 꼴이야라며 한탄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만 바라봅니다.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는 대신 있는 것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인맥이 없어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람은 만들어갑니다. 운이 없다고 느껴도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람은 결국 해냅니다. 이런 사람이 혼자일 때야 그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둘이 함께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제동이 걸립니다. 여행을 가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가라고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자고 하면 아직 상황이 안 되라고 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어라고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더 나쁜 형태로 변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당신 탓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거야라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운이 안 풀리는 거야라고 합니다. 결국 첫 번째 위험 신호로 회귀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 되는 최악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가 무능한 것도 당신 탓이 됩니다.
그가 게으른 것도 당신 탓이 됩니다. 그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당신 탓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순환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채워가자고 말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핑계만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에너지까지 고갈시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핑계는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방법을 함께 찾으려는 자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6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 모든 것에 대해 비판만 하는 말버릇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위험 신호를 관통하는 핵심 특성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 옳고 나머지는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엉망이라서 내 월급이 안 오르는 거라고 합니다. 회사 상사가 무능해서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합니다. 동료가 비열해서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왜 항상 비판만 할까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해야 자존심이 유지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는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비판합니다.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그의 자아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비판 대상이 바닥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신이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의 모든 행동이 시작됩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정합니다. 다른 여성과 비교합니다. 결국 당신도 과거의 여자들처럼 험담 대상이 됩니다. 약자에게 강했던 그 모습이 당신에게 향합니다. 없는 것을 핑계 삼아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 모든 것이 비판적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은 다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문제를 지적하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점이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해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파괴적인 비판은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다 잘못됐어, 다 엉망이야, 다 멍청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문제와 무관한 순수한 피해자라고 포지션합니다.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면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만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도 지칩니다.
에너지가 끝없이 빨려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이 결국 당신을 향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적이지만 나에게는 다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화가 많지만 나한테는 사랑이 넘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앞서 5번째에서 설명했듯이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태도는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 세상을 향한 그 독은 언젠가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미 깊이 관계에 얽혀 있어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경고 신호를 볼 수 있을 때 행동해야 합니다.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비판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좋은 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만 옳고 세상이 틀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같은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위험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말버릇이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말버릇이 두 번째입니다. 다른 여성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버릇이 세 번째입니다. 과거 연인의 악구를 일삼는 말버릇이 네 번째입니다. 약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말버릇이 다섯 번째입니다. 없는 것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버릇이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비판만 하는 말버릇이 일곱 번째입니다. 이 7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7개의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책임 회피와 타인 지배 욕구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성숙함과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난으로 시작됩니다. 점점 빈도가 잦아집니다. 강도가 세집니다. 나중에는 일상 전체가 학대로 뒤덮입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자존감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가 떠날 힘마저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기에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말버릇은 모두 초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 이런 말들이 보인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패턴이 보이면 진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남성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도 이런 말버릇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누구와든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이런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친구 관계에서도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든 당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 자신도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남의 소중한 것을 무심코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지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입니다.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끌어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끌어올리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관계가 당신을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크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이고 지배이며 학대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안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버릇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아차리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비난이나 비판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인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남성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남성이 구사하는 전략은 매우 교묘합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다 내 탓이야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은근한 암시에서 출발합니다. 글쎄 내가 좀 다르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처럼 들립니다. 누구나 대화 중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론이 항상 내가 다르게 했어야 했어로 끝납니다. 그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미리 말해줬어야지라고 합니다. 그가 약속을 어겼을 때도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야라고 합니다. 그가 화를 냈을 때도 내가 화나게 만드니까 그렇지라고 합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결말은 항상 당신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암시가 노골적인 비난이 됩니다. 다 내 잘못이야가 일상적인 말이 됩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웠으면 바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니 적응하면서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자존감이 바닥나서 떠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 결론이 당신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패턴이 반복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남성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말로 비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 당신의 가족과 연락을 끊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취미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립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지지 체계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없애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오직 그에게만 의존하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거야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라고 합니다. 내 가족이 너를 이용하는 거 안 보여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라고 합니다. 이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통제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걱정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통제는 상대의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만나는 게 걱정돼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 만나지 마 만나면 나하고 끝이야라고 위협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의 말 때문에 실제로 친구를 멀리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면 위험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나 취미 활동이 줄어들었다면 위험합니다. 이런 변화가 자발적인 것인지 그의 영향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여성과 비교당하는 것이 왜 그토록 파괴적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일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 욕구는 더욱 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특별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여성을 끌어들여 비교를 한다면 이 욕구가 완전히 좌절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다른 여자로 교체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그 남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당신은 더욱 그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그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게 됩니다. 그의 부당한 대우도 참게 됩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덜 무섭게 느껴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비교의 무기화입니다. 비교를 통해 상대의 불안을 자극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지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파트너가 당신의 유일함을 확인시켜줍니다.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이야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확인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비교가 아닌 인정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보충하겠습니다. 과거 연인을 험담하는 남성이 왜 위험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남성은 대개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합니다. 자신을 항상 억울한 피해자로 포지션합니다. 순수한 나를 나쁜 여자가 이용했다는 서사를 만듭니다. 착한 내가 미친 여자에게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불쌍하다 이 사람이 나쁜 여자를 만나서 고생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 여자처럼 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의 서사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한쪽 면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 연인은 여기 없으니 반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완벽한 피해자입니다. 현실에서 한쪽만 완벽하게 옳은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문제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과장이며 왜곡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신은 피해자가 되고 당신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여자에게 또 이렇게 말하겠죠.
전 여자친구가 완전 미친 여자였어라고요. 당신이 그 미친 여자가 되는 겁니다. 5번째 위험 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자에게 강한 남성의 행동 패턴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택시에서 기사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콜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배달원에게 비인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한테는 잘해주니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러는 이유는 그들이 반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상 참아야 하니까 안심하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은 안전한 대상에게만 폭력적입니다. 지금 당신이 안전한 대상이 아닌 이유는 아직 관계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당신이 떠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면 상황이 변합니다. 경제적으로 얽히면 상황이 변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상황이 완전히 변합니다. 당신이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본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도 반격할 수 없는 약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연애 초기에 이런 성향을 발견하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위험 신호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성의 문제는 책임감의 부재입니다. 관계에서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극복하려는 태도입니다.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항상 조건이 완벽해야만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완벽해지는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도 정체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진전이 없습니다. 함께 뭔가를 이뤄나가는 성취감도 없습니다. 당신은 점점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표현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난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라고 합니다. 네가 압박하니까 더 못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결국 또 당신 탓이 됩니다.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과 함께 걸어가지 않겠다면 혼자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7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더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뭐 대단하다고라며 깎아내립니다. 성취를 이루어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라며 폄하합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 순진하네라며 비웃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점점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에게 말하기 꺼려집니다. 어차피 깎아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 표현이 점점 억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정서적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나누고 공감받아야 건강합니다.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파트너는 당신의 어떤 감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슬프면 그것도 비판합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나약한 애라고 합니다. 당신이 화나면 그것도 비판합니다. 또 그런 애 왜 그렇게 예민해라고 합니다. 당신의 감정 자체가 부정됩니다. 감정이 부정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서적 손상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 7가지 위험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조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7가지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위험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 친구 왜 만나게 만나면 너 항상 이상해져라고 합니다. 이것은 2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남자친구랑 주말을 보내는데 넌 왜 그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3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이 반박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맨날 싸우는 게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것은 1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보이시나요? 한 대화 안에서 3가지 위험 신호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위축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죄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서적 학대가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회사 그 정도면 누구나 승진하는 거 아냐, 별거 아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7번째 위험 신호인 비판과 2번째 위험 신호인 소중한 것 부정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회사 동료 여자는 벌써 임원이던데 넌 이제야 승진이야 라고 합니다. 이것은 3번째 위험 신호인 비교입니다. 당신이 서운하다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는 건데 왜 화를 내 문제야 그게라고 합니다. 이것은 1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 축하받아야 할 순간조차 비난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좋은 소식조차 공유하기 꺼려지게 됩니다. 성취를 이루어도 기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나눌 때마다 상처를 받으니까요. 이것이 정서적 학대의 파괴력입니다. 당신의 기쁨마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내가 더 기쁘다라고 말할 겁니다.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더 다루겠습니다. 왜 많은 여성들이 이런 남성에게 빠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초기의 강렬한 사랑 폭격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남성은 관계 초기에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너 없이는 못 살아라며 감싸줍니다.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기억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학대가 시작되어도 처음에 그 사람을 떠올리며 참게 됩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요즘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합리화합니다. 다시 처음처럼 돌아올 거야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처음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모습은 지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남성을 만나면 더 취약합니다.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기에 강렬한 사랑을 받으면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난을 받아도 떠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입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는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학대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진짜 사랑이라며 참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은 안정감이고 평화이며 기쁨입니다. 사랑 때문에 매일 울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원인을 이해하면 벗어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신이 왜 이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남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진짜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민한 거야 별거 아닌 걸로 그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십시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학대적 관계 안에 있으면 현실 인식이 왜곡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의 의견이 당신에게 균형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라면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정이지만 필요하다면 떠나야 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승리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익숙함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통에 익숙해진 것을 편안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편안함은 학대가 없는 관계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사랑받는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당신은 그런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위험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에서 이런 신호를 감지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나쁜 관계를 거부할 힘이 생깁니다. 당신이 자기 가치를 알 때 함부로 하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찾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7가지 위험 신호 외에도 주의해야 할 미세한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당신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남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계속 끼어듭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또 그 이야기야라며 짜증을 내는 남성도 위험합니다. 당신의 감정 표현을 귀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의 일종입니다. 또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남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자신의 지배력이 약해질까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폄하합니다. 별거 아냐,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야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당신은 성공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잘 되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또 깎아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파트너는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진짜 파트너는 당신이 빛날 때 함께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려 하는 사람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수이고 지배자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패턴이 있습니다.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 남성입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라며 역으로 당신을 탓합니다. 혹은 그냥 그러면 됐잖아라며 사과 없이 넘어가려 합니다.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갈등의 책임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가 잘못해도 사과받지 못합니다. 당신만 계속 사과하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점점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런 관계 안에 있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정서적 학대는 매우 교묘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피해자이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책은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선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파괴당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